네, 이어서 고려 전기의 사회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어, 뭔가 조직 제도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고려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과거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문과, 제술과, 명경과로 나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음서라고 하는 특별제도, 다음 작과는 기술관, 그리고 승과. 기본적으로 문과, 작과, 승과 이렇게 나뉩니다. 특이한 건 요 승과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없는 모습입니다. 교종, 선종 따로 뽑습니다. 제술가는 말 그대로 서술이에요. 글 얼마나 잘 쓰냐, 글짓기. 그리고 명경가는 경전에 얼마나 밝으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얼마나 달달달 잘 외우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건 음서제겠죠. 그래서 음서제는 공신이나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을 무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웬걸? 그래서 아주 특혜를 주는 거죠. 음, 거기에다가 교육제도는 개경에 이제 국자감을 설치했고요. 지방에는 향교, 그래서 서민 자제들을 좀 교육합니다. 좀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사학 12도라고 하는 것인데 최충의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명했다고 하죠. 문화시중을 거쳐서 아주 높은 관료였고요. 저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최충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최초로 이제 사학을 연 거죠. 그래서 학원을 차리신 겁니다. 여기에 음, 여기에서 과거에 이제 등용된 경우가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사학이 엄청나게 융성을 하게 되면서 관악이 좀 위축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관악을 어떻게 진흥할까 할 정도로 아주 사학에 많이 밀렸다고 해요. 그래서 국자감의 전문 강좌 이제 7제라고 따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양형고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신분 구성을 한번 봅시다. 고려의 신분 구성은 귀족과 그리고 중류층 그리고 양민, 천민 이렇게 나뉩니다. 귀족은 당연히 왕족 포함해서 5품 이상 정도 되면 고위 관료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귀족층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중류층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류층은 이제 서리, 향리, 뭐 남반, 하급, 장교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 정도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지배계층입니다. 하지만 평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천민, 공산노비, 향수, 부공민, 뭐 화척, 진척, 제인 이런 사람들은 피지배층에 해당이 되겠죠. 중류층이 좀 특이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 딱 중간 계층인 거죠. 그래서 직역을 좀 세습하기도 하면서도 그냥 관리니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지배층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들 중에는 궁중 실무를 담당한 남반, 그리고 서리, 향리, 지방에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하급, 장교, 영리 이런 애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족 같은 경우 기존의 이제 호족들은 대부분 뭐 향리 이런 걸로 많이 편제가 됐고요. 그래서 지방 행정 실무를 좀 담당하는 그래서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아니면 중앙으로 진출해서 귀족이 된다든지. 다음 일반 군현엔 이제 농민들이 존재하죠. 근데 명칭을 잘 보세요.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 그냥 민전을 경작했고요. 조세 공납력을 부담하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그런 계층이죠. 다음 상인, 상인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 소가 있습니다.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좀 받았던 애들이죠. 어, 그리고 천민 같은 경우 대다수 노비, 공노비, 사노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입영노비와 외고노비 이렇게 공노비 나눌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기관에 소속돼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외거는 따로 거주한다는 겁니다. 사노비도 마찬가지. 솔거는 거느리를 설치하거든요. 집에 같이 거느리면서 같이 사는 노비, 그리고 따로
자기 집에 거주하는 메고노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들은 재산이죠. 그리고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하다. 이렇게. 여성의 지위는 가족 내에서 지위가 비교적 높았던 이런 모습입니다.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는 사실 아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속 대외 침략을 계속 꾸준히 많이 받아요. 처음에 이제 거란의 침입을 좀 받게 되는데, 태조 때는 이제 일단 당 멸망 후에 5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국경선이 확장하고, 그래서 거란과 좀 충돌이 일어나죠. 거기에 거란은 처음에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친교를 거부하고 보내온 낙타를 다 목매어 죽이는 마부교 사건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거란과는 완전히 등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정종 때는 광군이라고 하는 걸 조직하기도 했고, 국경에 성을 좀 축조하기도 합니다. 10세기 중반에 이제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보면, 이제 송이 이제 중국을 새롭게 통일하게 되면서 중국의 송, 북쪽에 이제 거란, 그리고 한반도의 고려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제 세력 다툼을 해서 일어나는데, 송과 고려는 좀 친하게 지냈죠. 그러면서 거란을 좀 같이 견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송과 고려가 지들끼리 나름대로 문명국이고 거란은 오랑캐다 이거죠. 미개하니까.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와중에 발해 유민이 이제 정왕국이라고 하는 걸 세웠는데 또 거란이 멸망시킵니다. 자, 보면 네, 이렇게 국경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려, 그리고 거란, 그리고 원래는 송이었죠? 송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거란을 같이 견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요. 나중에 금도 막 성장하고 하면서. 자, 거란의 이제 침입은 총 3차까지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1차 침입은 네, 1차 침입은 이제 고려의 친송정책 때문에 침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잘 알다시피 서희와 서선영의 외교 담판으로 쳐들어왔던 거란이 오히려 강동육주를 내어주고요. 그리고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거란의 목적은 고려를 치는 거였기보다 송을 치기 전에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고려가 좀 쳐들어올까봐 걱정되었던 것인데 그걸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2차 침입은 외교 담판 맺으면서 송과 친선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를 맺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거란이 재침입을 하게 됐고, 이때는 개경이 함락되는 등 아주 큰 위기가 닥치기도 했지만 양규가 결국 격파를 하면서 다시 물리칩니다. 3차 침입은 강동육주 반환 요구했는데, 뭐 거란이랑 외교관계 강동육주 주면 외교관계 맺기로 해놓고 안 맺으니까 그냥 그러면 돌려달라 라고 하니까 고려가 싫다 거절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침입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잘 알다시피 기주대첩, 그래서 큰 승리를 하게 되면서 거란과 강화를 맺고 사신을 교환합니다. 이후에 나성 만들고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간단하게 봐서 좀 재밌는 얘기들을 못하겠네요. 강동육주는 욕입니다. 그래서 거란이 이제 고려가 이제 거란이랑 위고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여기를 이제 여진이 길을 막고 있어도 못 간다 라고 해서 거란이 여기 싹 정리해주고 고려한테 준 것이죠. 기주대첩이고요. 그래서 뒤이어 여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다시 여진이랑 좀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여진이 뭐 부족 단위로 그냥 흩어져서 생활할 때는 오히려 괜찮았고요. 예전엔 얘들이 말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고구려한테도 계속 어버이의 나라라면서 이러면서 막 지내고 있던 우리랑 아주 밀접한 애들이었죠. 근데 12세기 초에 완颜부에 여진족이 통일하게 되면서 천리장성으로 점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벌군을 파견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고려는 육군이 바탕이었고, 여진은 이제 기병이 바탕이다 보니까 싸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별무반을 따로 편성을 했죠. 그때 윤관이. 그래서 이 별무반을 통해서 이제 여진을 정벌했고, 그래서 이 지역의 동북 구성을 쭉 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사실 뭐 척박한 지역이고 농사도 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여진이 계속 돌려달라고 뗐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반환했다고 합니다. 수비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런 상황이 여진족이 아주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금을 공급하게 되고 거란을 정벌한 다음에 고려에 이제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와, 어버이라고 모시던 애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신하국이 되어라 하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었는데, 당시 이제 이자겸,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이자겸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수락하게 되죠. 그래서 북진 정책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이제 상황을 한번 볼 건데요. 문벌귀족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왕실과 이제 혼인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실권을 더 장악하는 모습에다가 음서제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계속 대물림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도 계속 확대해가죠. 전식과 그리고 고리대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토지를 계속 넓혀갑니다. 이때 대표적인 문벌 가문이 이제 나중에 이자겸 보겠지만 경원이씨, 그리고 최충 바탕으로 한 해주채씨, 제가 해주채씨입니다. 그리고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경주김씨,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참, 이 이자겸이 자기 아빠 때부터 해서 이 경원이 씨들이 계속 왕실의 외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종과 인종한테 겹으로 이제 계속 외척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자겸의 권력을 장악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이제 계속 위협이 되니까 이제 인종 때 이제 이자겸 제거하려고 시도했는데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부하였던 척준경에 의해서 제거되면서 일단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왕실의 권위가 엄청나게 활약이 됐고, 그리고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면 네, 여기 경원이씨 이자연, 딸, 네, 이호, 이성, 뭐 이해, 이정, 이자겸, 또 이자겸 계속 이어져 가는 게 계속 엄청나게 자기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름 이제 뭐 엄청나게 평가받기도 하는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뭐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과 군신관계를 맺은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엄청나게 컸고요. 그리고 개경의 보수적인 관료, 문벌귀족들, 그리고 서경의 좀 개혁적인 관료들이 좀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중심 인물은 묘청과 정지상이라고 하는 서경파 사람들이고, 이때 뭐 황제국 칭호를 칭하자,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자, 금을 정벌하자, 그리고 서경으로 천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종 때 서경천도를 추진했는데 문벌귀족의 대표죠. 김부식이 반대를 하면서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됐고, 국호를 대위로 연호 1000개를 사용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김부식이 이끈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서경천도 운동은 끝나고 맙니다. 네,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진주의, 뭐 사대주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칭제 권언이라고 하는 말 잘 봐두시고, 군국정벌 할 것이냐 반대한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주장이 갈리는 것이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신채호는 조선 1000년 내 제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